네, 신지우입니다. 프랑스 페이드라루아르 사르트주에 르망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1933년 2월 여기서 잔인한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오후 6시 30분이었습니다. 겨울이라 해가 일찍 져서 어두웠고 비까지 내리는 흐린 저녁이었어요. 르망 외곽의 저택에서 아내와 둘째 딸을 키우는 르네 랑슬랭이 시내에 나갔다 집에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로 오래 일하다 은퇴하고요. 새 일을 구상 중이었거든요. 아무래도 다시 일을 시작하려면 도움받을 사람들이 좀 필요해서 밖에 나가 있는 시간이 많아야 됐어요. 하지만 저녁은 가족과 같이 먹자는 약속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이 시간만 되면 항상 집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가족이 부부의 친구 집에 초대받은 날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집에 있는 아내와 딸을 데리고 같이 갈 생각이었죠. 집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밖에 일이 생각보다 늦어지는 바람에 약속 시간보다 30분 늦게 들어간 겁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집안엔 아무도 없고 깜깜한 거죠. 랑슬랭은 아내와 딸이 자기를 기다리다가 먼저 출발했다고 생각했어요. 다시 차를 돌려 친구 집으로 갔죠. 여기엔 결혼에 따로 살던 큰딸 부부가 먼저 와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내와 둘째 딸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랑슬랭은 가족이 실종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첫째 딸의 남편을 데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안은 계속 어두웠고 현관문은 잠겨 있었는데 항상 사람이 있는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문이 잠긴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문을 열 방법이 없어서 경찰을 부르기로 해요. 경찰이 울타리를 넘어서 집 뒤에 난 창문을 깨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생각과 다르게 아내와 작은 딸은 집안에 있었거든요. 하지만 살아있지는 않았습니다. 집안 가운데에 있는 계단 난간 근처에서 쓰러져 있던 거예요. 온몸에 상처가 너무 많았고 가장 충격적인 건 시신 주변에 공 같아 보이는 동그란 물건 4개가 떨어져 있었거든요. 처음엔 이게 어두워서 뭔지 잘 몰랐지만 불을 켜보고 알았습니다. 눈이었던 거예요. 범인이 눈을 적출했던 겁니다. 시신의 상태 봤을 때 원한에 의한 범행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러자니 랑슬랭 가족은 주변 사람들과 사이가 좋기로 유명했다는 거죠. 집안엔 사라진 물건도 없어요. 그러면 누가 왜 이런 짓을 했냐는 거죠. 이번엔 1933년 2월 프랑스 르망에서 벌어진 살인사건과 범인은 누구인지 어떤 목적으로 이런 사건을 저질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살인사건이 벌어진 랑슬랭의 집에는 이날 사실 사람이 더 있었거든요. 하녀로 일하는 크리스틴 파팽과 레아 파팽이었습니다. 둘이 자매고요. 7년간 이 집에서 살며 일을 했어요. 아내와 딸이 사망했으니 하녀들에게도 무슨 일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죠. 찾아야 됐어요. 집안의 문을 하나씩 열면서 돌아다녔는데 없는 겁니다. 남은 건 맨 위층의 다락방이었거든요. 여기서 하녀들이 지냈어요, 평소에. 경찰이 열어보려고 했지만 안에서 잠겨 있는 겁니다. 문을 두드려봐도 아무 소리가 나지 않았고요. 강제로 열 수밖에 없었는데 열어보니까 살아있어요, 둘이. 심지어 침대에 같이 누워 자고 있던 겁니다. 조금 전에 씻었는지 머리가 젖어 있었고요. 잠옷 차림이었어요. 아래층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그러면 하녀들이 자는 사이에 범인이 몰래 들어와서 랑슬랭의 가족들만 죽이고 도망쳤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자니 이상한 점이 하나 있죠. 하녀들의 방은 안에서 잠겨 있었다는 겁니다. 밖에서 잠겨 있었으면 누군가 집안에 들어왔다가 나갔을 가능성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대체 이 집에서 7년이나 일하던 하녀들이 왜 잘 때 문을 잠그냐는 거예요. 파팽 자매는 이 질문에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도 굳이 이 대답을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침대에 마르지 않은 혈흔과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었고요. 식칼과 쇠망치가 발견됐거든요. 파팽 자매가 이 사건의 범인이었던 거죠. 경찰은 그 자리에서 파팽 자매를 체포했고요. 이들도 범행을 다 인정했어요. 정리하자면 같은 집에서 7년간 살던 하녀들이 집주인의 아내와 딸의 눈을 뽑고 죽인 사건이라는 건데 왜 그랬냐는 거죠. 범행 과정은 드러난 거나 마찬가지고요. 당사자들도 인정하기 때문에 중요한 건 범행 동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러려면 이 부분을 알려면 파팽 자매가 어떻게 이 집으로 들어왔는지부터 알아봐야 됩니다.
언니인 크리스틴은 1905년 3월 8일, 동생 레아는 1911년 9월 15일에 파팽 부부의 둘째와 셋째로 태어났어요. 첫째도 있습니다. 아멜리아라고 하는데 집이 가난해서 자식 셋을 다 키울 형편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둘째인 크리스틴이 태어나자마자 이모에게 보내줬고 막내는 삼촌에게 보냈습니다. 부모가. 주변에는 이렇게 알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사건을 조사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또 있었습니다. 가족에게 다른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아빠 이름이 구스타프 파팽이에요. 가난한 노동자였고 엄마 이름은 클레망스인데 엄마도 어릴 때는 부잣집 저택의 하녀였습니다. 1901년에 결혼했지만 이 결혼이 사건의 시작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결혼 전부터 아내인 클레망스가 일하는 집의 주인과 내연관계라는 소문이 돌았어요. 눈으로 본 것도 아니고 구스타프가 소문일 뿐이라 생각해서 서로 믿고 결혼한 건데 그래도 이 소문이 안 사라져요. 결혼 5개월 만에 큰딸을 낳습니다. 아멜리아. 그래도 소문이 계속되자 아빠인 구스타프 파팽은 점점 소문을 믿기 시작했고 딸이 친자식은 맞는지 의심하게 됐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클레망스가 아내가 결혼하고도 계속 그 집에서 일했거든요. 소문의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니까 남편이 그만두고 다른 데 가서 살자고 했지만 클레망스가 끝까지 반대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이사 가느니 차라리 죽겠다는 말까지 하는 거예요. 이유를 말하지도 않으면서 반대만 하니까 남편은 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소문이 사실이라고 믿게 된 구스타프는 알코올 중독에 걸렸어요. 그러면서도 둘째인 크리스틴과 셋째 레아를 낳거든요. 그리고 남편의 의심으로 클레망스도 우울증이 옵니다. 엄마가 애들을 돌보지 않아요. 그래서 클레망스의 여동생과 남동생이 아이를 하나씩 맡아 키워줬던 거죠. 다행히 이모 삼촌은 크리스틴과 레아를 잘 키웠는데 그러면 첫째인 아멜리아는 어떻게 됐느냐? 11살에 아빠인 구스타프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아멜리아가 친딸이 아니라고 믿다가 술을 먹고 홧김에 그랬던 것 같아요. 더 큰 문제가 이 다음이거든요. 경찰 조사 받으면서 엄마인 클레망스가 남편 편을 들었다는 거죠. 그것도 아멜리아가 딸이 먼저 남편에게 접근했다고 진술한 거예요. 이것도 왜 그런지 모릅니다. 대체 클레망스의 생각을 알 수가 없는데 무슨 이유든 아동과의 성관계는 범죄라 구스타프는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클레망스는 혼자 아이를 키울 수 없다며 큰딸을 보육원에 보냈거든요. 여기서 더 이상한 거는 그러면서 이모 삼촌이 잘 키우고 있는 둘째, 셋째도 같은 보육원에 보냈다는 거예요. 파팽 세자매가 들어간 보육원은 프랑스에서 가장 엄하기로 소문난 곳이었거든요. 여기서 6년 살았고요. 성인이 된 아멜리아가 보육원을 나와야 되죠. 수녀가 되면서 가족과 연락을 끊어요. 언니가 보육원을 나가자 의지할 사람이 사라진 크리스틴은 둘째는 막내 동생인 레아에게 집착했죠. 크리스틴 성격이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그리고 꼼꼼해요. 그런데 레아는 막내는 조용하고 수동적인 데다가 지능이 약간 떨어졌거든요. 크리스틴이 그러니까 동생을 보호해야겠다는 의무감이 든 겁니다. 이걸 할 사람이 자기밖에 없다는 생각에 그랬던 것 같고요. 레아도 얌전한 편이라 언니 말을 잘 듣긴 했어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크리스틴도 성인이 됩니다. 이제 보육원을 나가야 돼요. 원래는 언니처럼 수녀가 될 생각이었는데 엄마가 갑자기 나타나서 또 반대하더니 일자리를 알아봐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 하녀였습니다. 여기서 번 돈은 엄마가 다 가져갔죠. 그러면서도 항상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크리스틴에게 불평을 해왔습니다. 크리스틴이 어쩔 수 없이 레아를 데리고 돈을 더 주는 입주하녀가 되기로 했어요. 아예 들어가 살면서 일하겠다는 거죠. 여기가 바로 사건이 일어나는 랑슬랭 가족의 집이었던 겁니다. 1926년 크리스틴은 르망 외곽에 사는 랑슬랭 가족의 하녀가 이렇게 돼요. 처음엔 혼자 들어가서 일했는데 하녀로 오랫동안 일한 경험이 있어서 집안일과 요리 다 잘했거든요. 랑슬랭 가족이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리스틴이 부탁을 해요. 동생도 좀 데려와서 같이 일하면서 지내면 안 되겠냐 이런 말 한 거죠. 받아줬고요. 이때부터 같이 일을 하게 된 건데 매일 비슷해요. 랑슬랭 가족의 밥 준비하고 빨래하고 청소, 다림질 많이 해야 되고요. 손님이 오면 과일 깎아야 되고 차 내오고 이런 거죠. 하루에 12시간에서 많으면 14시간까지 일했대요. 쉬는 날은 주말에 반나절 이게 전부였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이때 하녀들은 보통 이렇게 살았고요. 크리스틴과 레아도 이 집에서 일하는 게 좋았습니다. 일은 힘든데 월급 제때 나왔고 일단 둘이 같이 지낼 수 있다는 게 컸거든요. 처음에 몇 년은 랑슬랭 가족과도 사이가 다 좋았어요. 사건 전까지 그러면 랑슬랭 가족과 어떻게 지냈냐? 큰딸이 결혼해서 독립해 살았죠, 이 집은. 부부와 둘째 딸이 있는데 특히 안주인이 되는 이름이 레오니예요. 이 사람이 너무 친절하대요.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거 자주 했고 한 번은 파팽자매 월급이 엄마에게 보내주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로 하녀들 엄마한테 전화해요. 클레망스한테 전화해서 앞으로는 딸들의 돈을 받지 못하게 될 거라면서 중간에서 막아준 적도 있다는 거죠. 이때부터 파팽자매는 레오니를 엄마처럼 생각했다 그래요. 집주인인 랑슬랭은 일이 바빠가지고 집에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는데 그럼 둘째 딸 남았어요. 둘째 딸은 친절한 사람은 아니었대요. 뭐 그렇다고 막대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보통의 관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몇 년이 지납니다. 그 친절하던 레오니가 성격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울증이 왔대요. 이때부터 파팽자매와의 관계가 달라지게 된 거죠. 레오니가 우울증이 있긴 했지만 손님이 찾아오거나 아니면 자기가 밖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또 친절했대요, 계속. 하지만 집에만 돌아오면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거나 뭐 듣고 보고 생기는 스트레스를 다 하녀들에게 푸는 거죠. 이게 정신적, 육체적 학대 수준이었어요. 사사건건 트집 잡고 각종 이유를 만들어서 소리 지르거나 괴롭힙니다. 직접 폭행한 적도 몇 번 있고요. 여기서 이제 본격적인 문제가 시작되는 건데 남편인 랑슬랭이나 딸인 주누비엔느도 이 상황을 알아요. 엄마가 하녀들 괴롭힌다는 걸. 하지만 막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7년이 지난 거죠. 그리고 1933년 2월 2일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날 오후 레오니와 딸은 부부집에 초대를 받아 외출 준비 중이었어요. 크리스틴이 입고 나갈 옷을 다렸고 레아가 집안일을 했는데 다림질 도중에 터진 거예요, 다리미가. 이게 크리스틴 잘못이 아니라 오래된 다리미라 낡아서 생긴 사고였던 거죠. 그런데 이걸 레오니가 옷도 제대로 못 다린다면서 또 크리스틴을 때리는 거예요. 옆에 있는 딸 주누비에느는 이런 게 뭐 이제 익숙하다는 것처럼 가만히 앉아서 쳐다만 봤고요. 폭행 소리에 2층에 있던 레아가 내려와서 레오니를 말렸거든요. 그러자 레오니는 레아도 때리기 시작했죠. 동생이 맞는 걸 본 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요. 옆에서 구경하던 레오니의 딸 주누비엔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주누비엔느가 도망치려고 했어요. 하지만 크리스틴은 몇 년간 하녀로 일한 사람이에요. 힘이 셌어요. 하녀의 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무방비로 폭행당했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때렸는지 이때 주누비엔느의 눈이 빠지거든요. 이젠 레오니도 딸이 맞는 걸 봤으니까 적당히 끝낼 수가 없겠죠. 하녀들에게 달려들어봤지만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역으로 맞기 시작하는데 그러다 크리스틴이 주방에서 칼과 망치를 가져온 겁니다. 이렇게 레오니가 폭행당하면서 눈이 같이 빠졌고요. 딸과 사망했던 거예요. 집주인 가족이 사망하자 이제 냉정해진 크리스틴과 레아는 일단 화장실에 들어갑니다. 피를 씻었고 방에 돌아왔는데 긴장이 풀렸는지 그대로 침대에서 잠이 든 거예요. 그리고 집주인인 랑슬랭이 돌아와 경찰을 부르면서 범인을 잡을 수 있게 됐던 거죠. 만약 이때 집 정리가 됐었다면 그 당시 수사력으로는 파팽자매를 잡기는 어려웠을 텐데 다행히 범인들의 실수로 체포가 가능했던 겁니다. 이게 체포될 때 사진이거든요. 입고 있는 게 샤워 가운이에요. 누워서 자다가 붙잡힌 거죠. 둘 다 쉽게 범행 인정했지만 범행 동기를 이상하게 말했어요. 또 형을 줄이려고 핑계대는 게 아니라 레오니와 딸의 부드러운 피부를 갖고 싶었다고 말한 겁니다. 왜 이렇게 진술한 건지 모르겠고요. 진짜 범행 동기는 레오니의 폭행 때문이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엄마인 클레망스에게 돈을 보내지 않게 되면서 오랫동안 월급을 모았어요. 사실 일이 힘들면 아무 때나 그만둘 수 있었거든요. 벗어날 수 없는 종속 관계가 아닙니다. 단순한 고용인과 노동자 관계였는데 뭐 이유는 폭행도 있겠지만 랑슬랭 가족이 파팽자매를 걸어다니는 물건 취급했다는 점이 좀 커 보이거든요. 그래도 참고 버틴 거는 본인들의 결정이라는 거예요. 왜 살아있는 사람의 눈을 뺄 만큼
오래 참았는지 이 부분은 사실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파팽 자매 사건이 알려지자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범행 내용이 잔인하기도 했지만 체포된 크리스틴 파팽의 행동이 이상했기 때문이 더 컸습니다. 경찰이 둘을 분리해서 감옥에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크리스틴이 레아를 돌볼 수 없다는 사실에 불안해하는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 받고 우울해하니까 교도관이 잠깐 만나게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크리스틴이 동생을 보자마자 자기 옷을 막 벗더니 동생을 끌어안고 울면서 막 여기저기 만졌다는 거죠. 동생의 몸을. 교도관이 놀라서 바로 떼어놓긴 했지만 이게 동성애나 근친상간을 연상시키는 굉장히 충격적인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다시는 만나지 않게 했고 크리스틴은 감옥에서 우울증이 더 크게 왔습니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이게 알려지면서. 나중에는 크리스틴이 자기 눈을 뽑으려는 시도까지 해서 결국 구속복을 입히기도 했습니다. 파팽 자매가 이상한 관계라는 소문이 돌았어요. 이게 교도소 밖까지 소문이 나갔는데 변호사에겐 기회인 거죠. 이걸 근거로 재판에서 파팽 자매에게 정신병이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 의지와 상관없이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감옥이 아니라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치료를 받게 해야 된다는 거죠. 판사가 이 주장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3명의 정신과 의사를 임명했어요. 파팽자매의 심리검사 해봤는데 그랬더니 파팽자매는 재판을 받기에 아무 무리가 없고 문제가 될 정도의 정신질환은 없다는 겁니다. 동성애나 근친상간이 아니고 상호 의지와 애착이 강한 가족 관계로 확인이 된 거예요. 그래도 어릴 때를 보면 부모가 둘 다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였고 실제로 정신질환이 있는 친척들이 많기도 했어요. 일부는 우울증으로 목숨을 끊은 적도 있고요. 정신질환자들은 보통 이게 유전이 커요, 원인이. 당연히 환경에 따라서 질환이 발현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파팽자매의 어릴 때 환경상 안 좋은 영향이 많아 보이죠. 변호사가 이런 점을 근거로 한 번 더 정신병력과 심리상태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하거든요. 또 받아들여져서 해봤는데 첫 번째 검사에서는 안 보이던 증상이 나온 거예요. 둘 다 공유 편집증 장애가 있다는 겁니다. 편집증은 그리스어로 파라노이아라고 하거든요. 이게 제정신을 잃다라는 뜻이에요. 의심이 많고 작은 일에도 쉽게 상대방과 싸우려 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논리적인 근거 없이 남을 욕하고 자기가 위협받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공유 편집증은 뭐냐? 한 쌍이나 집단을 이룬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나는데 외부와 격리된 상태에서 상대방을 지배하는 동시에 방금 말한 편집 증세를 같이 보이는 증상이에요. 쉽게 한 집단이 서로 위계 질서를 따르면서 같은 행동을 보인다는 거죠. 이게 사이비 종교에서 많이 보이는 증상이거든요. 집단 자체가 사이비 종교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교주를 가장 윗서열로 올려놓고 중간 관리자도 있고 맨 밑에 신도들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위계 질서가 세워지죠. 서열이 생기고 하지만 같은 목표를 가지고 정상적이지 못한 행동이 나오죠. 이걸 편집증이라고 본다면은 공유 편집증이 될 수 있어요. 파팽자매를 취조할 때도 범행에 관한 진술은 다 크리스틴이 했거든요. 언니가. 레아는 뭐 했냐면은 조사 내내 언니가 한 말을 똑같이 따라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범행 순간에도 크리스틴이 동생에게 레오니를 공격하라고 시켰고요. 레아는 언니가 주누비에느에게 했던 대로 똑같이 레오니의 눈을 뽑았던 건데 자기가 한 일을 스스로 말하지도 못한다는 점에서 크리스틴에게 상당히 의존적이었다고 할 수 있죠. 어릴 때부터 자기 주장이 강했던 크리스틴은 레아를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에 집착했고요. 레아는 지능도 떨어지는 데다 언니에게 의존해 사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극단적인 의존증이 좀 생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둘의 관계나 행동은 악의적이었다기보다 범행 전까지 행동이 어릴 때의 경험과 자기들만의 성격이 맞아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1933년 9월에 이 사건 재판이 열립니다. 40분 넘는 배심원 토론으로 언니의 영향으로 범행에 가담한 레아 파팽은 10년, 사건의 주범이 되는 크리스틴 파팽은
단두대행을 받았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프랑스 대통령의 명령으로 크리스틴이 종신형을 받습니다. 감형됐거든요. 다시 각자 다른 교도소에 들어갔어요. 재판 끝나면서. 하지만 어떻게든 레아와 같이 있으려고 한 크리스틴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대통령과 경찰청장, 지역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동생과 같이 있게 해달라는 거죠. 하지만 아무도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고요. 파팽자매는 평생 떨어져 살게 됐어요. 크리스틴은 동생을 만나지 못하자 식음을 전폐합니다. 몸이 약해졌고 불안증과 우울증이 더 심해지면서 하루 종일 울다가 소리 지르다 이것만 반복하면서 살았어요. 비정상적인 행동이 몇 년 동안 계속되니까 정신병원에 보내졌거든요. 여기서도 뭐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고요. 동생을 못 만나기 때문인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결국 재판이 끝난 지 4년 만인 1937년 5월 18일에 사망합니다. 그러면 동생은 어떻게 됐느냐? 언니랑 다르게 교도소 생활에 적응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이 8년간 잘 있다가 모범수로 뽑혀서 형이 2년이 깎여요. 6년 만에 출소했고 이름을 마리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엄마인 클레망스와 같이 살면서 하녀일을 계속하다가 1984년인 73살에 사망했어요. 아마 레아 같은 경우는 뭐 언니에게 의존적이었지만 언니의 보호가 없으니까, 집착에 가까운 보호였으니까 이런 게 없어지니까 좀 더 건강해졌고 제정신이 되지 않았나 뭐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뒤에 관련된 이야기 남아있어요. 이번 영상은 1933년 프랑스 르망에서 일어났던 파팽자매 살인사건 파일이었습니다. 네, 관련된 이야기 하자면은 파팽자매 중에 동생인 레아가 출소되고 알려진 게 거의 없었어요.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데 2000년에 이 사건을 다큐멘터리로 만들려고 취재하다가 레아로 추정되는 사람을 찾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 위의 사진이 체포될 때 레아 파팽이고요. 아래는 출소했을 때 사진이에요. 6년 만에 찍은 사진이죠, 사실. 자, 그러면은 2000년에 자기가 레아 파팽이다, 이 사람이다 라고 추정한 사람 사진을 좀 비교해 볼게요. 뭐 눈매만 봤을 때 비슷한 느낌은 있어요. 눈썹이 끝에가 처진 게. 그런데 이게 정면이라서 좀 각도가 다르니까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같은 각도에서 본 사진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꽤 비슷하죠. 자기가 먼저, 이 사람이, 할머니가 먼저 레아라면서 연락을 해왔던 건데, 하지만 1년 만인 2001년에 90살로 사망하면서 더 이상의 확인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왜냐면은 취재 당시에도 뇌졸중에 걸려가지고 말을 할 수는 없는 상태였다 그래요. 체포 당시에 유품이 남아있으면은 DNA 대조를 해볼 수는 있겠죠, 지금. 그러면 또 문제가 되는 게 법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또 이 할머니 시신을 꺼내야 되는 거죠. 이제 와서 그래야 될 이유는 딱히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확인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꽤 비슷하긴 합니다, 그런데. 파팽자매 사건은 내용으로도 충격적이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게 사회 구조의 문제상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단순히 이게 분노살인이 아니라 노동착취가 원인이었고 부유층에 대한 하층민의 반항이었다는 해석까지 나왔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2차 가공에서 뭐 영화나 드라마, 뭐 소설 이런 소재로 쓰이기가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많은 작품들이 나왔는데 그중 제일 유명한 게 바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입니다. 봉준호 감독이 시나리오 작업하면서 파팽자매 사건을 참고했었다고 직접 밝히기도 했거든요. 주인공 가족이 부잣집에 일하러 들어가는 과정이 공유성 편집증 장애를 표현한 것 같기도 해요. 한 명씩 내쫓으면서 우리 가족이 들어가서 취직하는 그런 장면들이. 뭐 이 영화는 워낙에 유명해가지고 안 본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번 영상 보시고요. 기생충 다시 한번 보면은 그때는 모르고 지나간 부분을 아마 좀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오랜만에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입니다.